적조가 남해안을 덮치면서 푸르던 바다가 검붉은 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손쓸 겨를도 없이 물고기 2,800만 마리가 폐사해 사상 최악의 적조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우리 바다를 덮친 적조는 지금까지와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일순간에 하루 저녁에 한 마리 없이 이제 완전히 이거는 뭐 재앙이었습니다. 이미 피해가 난 뒤 뒤늦게 발령된 적조주의보. 속수무책으로 순식간에 번진 적조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마리가 우리 어장에 한 마리가 고기가 살아 있어도 그 고기를 한 마리 살아 있어도 내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살릴 겁니다. 경남 통영 앞바다. 이번 적조로 피해가 가장 컸던 곳입니다. 펄떡이던 물고기가 사라진 양식장엔 적막만이 흐릅니다. 이번 적조로 기르던 참돔 10만 마리를 잃어버린 임정택 씨. 화로 유통업을 하다 포부를 갖고 양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본산이나 중국산보다 우리나라 고기가 더 좋다는 것을 제 힘으로 입증을 한번 해볼까, 그런 참 포부가 있어서 고기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임 씨는 지난달 양식장에 적조가 덮치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바다에 있는 고기가 자기가 살 것이라고 가두리 밖을 튀어나가더라고, 다에. 그것도 한 마리도 몇만 마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튀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때 당시에. 기르는 어업의 장인이 되어보려던 임 씨의 꿈도, 그리고 삶의 터전도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애기들 뭐 학비도 좀 보내고 좀 좋은 그런 기대감으로 열심히 일했었는데,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요즘 어민들은 다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 살고 있을 겁니다. 또다시 적조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 한다고 하면 고기를 못 키우지. 텅 빈 양식장에 혼자 남은 임 씨. 꿈을 쫓아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지난 세월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오래처럼 그런다. 임 씨처럼 이번 적조로 파산 지경에 내몰린 어민은 270여 명. 아들과 함께 물고기를 기르는 김미숙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텅 비어버린 가두리 양식장. 김 씨도 쓰나미처럼 한순간에 밀려온 적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고기 봐요. 이래가 죽네. 이래가 죽는다. 이래가. 어린 고기를 키우느라 들어간 사료값 해결이 당장 걱정입니다. 그 아래로 적조가 오는데 이거를 살려야만이 내가 남한테 빚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살면은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빚을 갖고 고기를 키웠는데
7월 14일 전남 여수 앞바다. 유해성 적조생물 코클로디니움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사흘 뒤 7월 17일 60km 떨어진 경남 통영에도 적조가 나타났습니다. 통영 앞바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가두리 양식장 밀집 지역입니다. 이틀 뒤인 19일 적조는 거제도 앞바다까지 진출합니다. 첫 발생 뒤 열흘도 안 된 7월 22일 적조는 남해안 전체로 번졌습니다. 거침없이 북상하는 적조. 7월 27일 경북 포항, 8월 2일 경북 울진, 마침내 강원도 삼척과 동해를 거쳐 8월 19일에는 강릉 앞바다까지 적조가 점령했습니다. 적조가 경북 동해안에 나타난 것은 6년, 강원도 해역에 나타난 것은 무려 10년 만이었습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나타난 적조가 남해안과 동해안을 점령하는 데는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적조는 바다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활동량이 많아 산소를 많이 쓰는 참돔과 쥐치가 먼저 죽기 시작했습니다. 유해성 적조 생물은 물고기 아가미에 달라붙어 호흡을 막기 때문에 질식사에 이르게 됩니다. 요렇게 끈적끈적한 이게 적조거든요. 적조 클로디움 이게 뭉친 거거든요. 적조 생물이 이 뭉쳐야 점액질이 발생해야지. 이 끈끈한 점액이 여기 아가미에 붙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흡수를 못해요, 고기가. 죽은 물고기로 가두리 양식장은 거대한 바다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뭐 끝나는 거죠, 다. 네, 다 끝나는 겁니다. 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민들은 피해를 줄이려고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대로 어선을 몰고 나가 황토를 뿌리며 적조에 맞섭니다. 정부가 구제물질로 고시한 황토를 뿌려 적조를 없애려는 겁니다. 황토를 싣지 않은 배들은 바다 위를 이리저리 오가며 물을 뒤집습니다. 적조 덩어리를 흩뜨려 조금이라도 농도를 떨어뜨려 보려는 안간힘입니다. 이제 물 조류에 따라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밖에서 우리가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죽여줘야 돼요. 그러면 안으로 이제 안 들어오니까. 밤이 됐지만 어민들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적조는 낮에만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밤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안고 도착한 양식장. 먼저 산소 공급기에 전원을 켭니다. 힘차게 돌아가는 산소 공급기. 가두리 양식장에서 산소가 솟아오릅니다. 그것도 모자라 배에 시동을 걸고 스크루를 돌려 물살을 일으킵니다. 혹시 모를 적조 덩어리를 흩뜨리고 물속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밤에 산소 공급하고 또 밤에 몇 분 나가서 굴하셔갖고 물이 조금 이상한지 그 확인도 하고 밤에 한 4번, 5번 일어나요. 해경 경비 정도
무서운 기세로 퍼지는 적조를 막기 위해 방제에 총동원됐습니다. 적조가 워낙 넓은 지역에 퍼지다 보니 어선만으로 방제 작업을 하기가 힘겨웠기 때문입니다. 물대포를 쏘아대고 바다 위를 이리저리 가르면서 적조를 흩뜨리는 게 새 임무가 됐습니다. 어민들은 올해 적조가 예년과 전혀 다르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적조는 장맛비에 육지에서 씻겨 내려온 질소나 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남부지방은 장맛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수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한 수온이 23도에서 25도 그 사이에서 나오는데 올해는 17도, 18도, 19도에서 오니까 그 냉수대에 받쳤는데 적조 오는 게 참 이상한 겁니다. 아니 이때까지 20년 가까이 양식업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피해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데다 바다 표층이 아니라 수심 깊은 곳에서 이동하는 것도 예년과 다른 모습입니다. 물이 각쪽에 바다 밑에서 바로 올라오는 물이 돼갖고 그는 뭐 겁잡을 수 없어요. 아무리 박사라도 이 물은 잡을 수가 없어요. 적조가 이전과는 달라서인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황토를 아무리 뿌려도 피해는 계속 늘어나기만 합니다. 이 황토를 고루고루 풀어서 넣으라고 해서 그래서 산포를 했는데 이건 뭐 막무가내예요. 넣어도 한이 없고 넣다 보니까 또 한쪽에는 올라오고. 양식장엔 죽은 물고기가 썩으면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빨리 건져내야 합니다. 바다에서 썩으면 2차 오염으로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지금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다 썩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틀 있으면 수거할 게 없어요. 껍질만 남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 그때 되면은 수거를 안 하니까 피해 산출에 누락돼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 양식장에서 한꺼번에 피해가 일어나다 보니 죽은 물고기 처리도 쉽지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중장비가 총동원되다시피 했지만 역부족. 양식장 한 곳을 치우는데도 며칠이 걸릴 정도로 더딥니다. 일찍 시작해가지고 오후 한 8시까지 우리 그 선박에 15톤 덤프하고 크레인하고 포크레인하고 계속 싣고 수속하면서 한 5, 6번을 15톤 덤프에 계속 해도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바다에서 일단 건져낸 죽은 물고기를 육지에서 처리하는 것도 골치입니다. 죽은 물고기를 옮기는 데는 덤프 트럭이 동원됩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썩어 흘러내리며 덤프 트럭이 지나간 자리에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급한 대로 군부대 제독 차량까지 동원됐습니다. 제독 차량은 물과 소독약품으로 군사 작전을 하듯 덤프 트럭이 지나간 자리를 청소합니다. 죽은 물고기를 처리하려고 산속에 만든 매립장. 덤프 트럭이 죽은 물고기를 싣고 와 구덩이 속에 부어넣습니다. 올여름 적조 때문에 죽어 땅에 묻은 물고기가 2,100여 톤에 이릅니다. 폐사 자체는 하루에 뭐 몇백 루베씩 해가지고선 발생이 되지다 보니까 비료 공장 유기질 비료를 통해 가지고선 재활용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서 피치모
피치 못하게끔 뭐 불가항력적으로 매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 바다에서 적조 때문에 죽은 물고기는 2,800만 마리. 전국 양식 어류의 6%, 피해액은 250억 원에 이릅니다. 사상 최악의 피해입니다. 더구나 어린 물고기가 많이 죽어서 어민들은 재기하기 힘들 만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별다른 적조 피해가 없었는데 올해는 왜 사상 최악의 피해가 났을까? 정부의 적조 관찰과 예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한 것일까? 황토는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어민들의 원망 어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됩니다. 우리나라 해양 환경과 수산 연구를 책임지는 최고 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입니다. 수산과학원은 적조를 관측하고 어민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보와 경보도 발령합니다. 하지만 정작 적조 분야 인력은 초라합니다. 수산과학원 본원에서 일하는 적조 관련 근무자는 단 2명. 그나마 업무도 상황실을 지키면서 시군에서 보내오는 적조 정보를 취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조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니 산하 분원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적조 때문에 급히 파견 근무를 나왔습니다. 우리가 코크로디움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그 플랑크톤의 기본적인 수많은 종에 대해서 그런 종 간 경쟁이라든지 생리 생태를 연구하려면 절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1995년 대규모 적조 피해 이후 정부는 40여 명으로 적조 연구부를 꾸렸습니다. 갈수록 규모가 줄더니 지금은 2명뿐인 상황실로 축소됐습니다. 적조 생물은 꾸준한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러기엔 인력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사실상 규모가 올해는 대규모일 것이다, 아니면 중규모일 것이다. 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은 합니다만은 그 정확성은 뭐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 올해 수산과학원이 발령한 적조 예보는 재구시를 못했습니다. 어민들은 정부 예보에 따라 움직이기엔 적조 확산이 너무 빠르다고 말합니다. 월요일 날 욕지 쪽에 첫 적조가 들어와가지고 통영에 이제 욕지가 들어왔다 해서 저희가 방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화요일 날 첫 적조가 이 앞쪽에서 떴습니다. 앞바다에. 그러고는 수요일 날 새벽이죠. 23일 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적조가 들이닥쳐가 끝나버립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적조 확산보다 한 발 늦은 예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 정도로 적조 담당 인원을 대폭 줄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공무원 조직이 특별한 일이 없는 상황에서 3년, 4년 존립하기 쉽지 않거든요. 적조가 08년부터 11년까지 4년 동안 적조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거기 이제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을 다른 쪽으로 다른 쪽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배치를 다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정부가 마련한 50여 쪽 분량의 적조 대응 지침서입니다. 관계기관의 역할과 협력, 연락 지침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조 대응책은 사실상 단 한 가지, 황토 살포뿐입니다. 그 효과나 경제적인 부분, 가격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도 충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나쁘지 않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중에서는 황토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 지침에 따라 적조를 없애려고 바다에 뿌린 황토는 하루 최대 3,000톤. 올여름 황토 5만 톤이 뿌려졌습니다. 15톤 덤프트럭 3,300여 대 분량입니다. 만병통치약처럼 바다에 황토를 쏟아부었지만 피해는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적조는 황토로 잡으면 된다며 전담 인력을 대폭 줄이는 등 적조 연구를 뒷전으로 미룬 결과입니다. 적조가 발생할 때마다 황토를 뿌리는 것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칼럼을 쓴 적조 방제 연구자 김성재 교수. 바다 농도가 이 정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폭우가 왔을 때 육상 김 교수는 오래전부터 황토를 사용한 적조 방제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황토가 적조 생물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적조 생물을 죽이는 데 필요한 황토 농도는 400ppm. 하지만 폭우가 내려 만들어지는 황토 농도도 불과 100ppm 정도라는 게 김 교수의 주장입니다. 아무리 황토를 뿌려도 인공적으로 바다에서 400ppm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황토가 집중적으로 살포된 남해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황토 입자들이 물속으로 눈송이처럼 떨어집니다. 김 교수의 말대로 황토로 적조 생물을 죽이기엔 농도가 부족합니다. 황토가 적조를 제거하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시키는데 약 한 30분 정도 그 수청에서 400ppm의 농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거를 실제 바다에서 유지시키기가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김 교수는 좁은 실험실에서 가능한 이론일진 몰라도 드넓은 바다에선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농도를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유일한 적조 방제 대책으로 여겨져 온 황토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엄청난 많은 황토를 어떤 한 일정한 한 부위에다가 융단 폭격하듯이 이걸 갖다 살포하지 않으면 그런 농도를 바다에서 형성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적조가 올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적조띠가 밀려오거든요. 이러한 적조띠에 대해서 그와 같은 농도를 유지시켜서 실질로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적조띠가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연안으로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어서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황토를 뿌렸지만 적조 피해는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급기야 자치단체에서 정부의 황토 사용 대책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 방제선들이 바닷물을 이온 상태로 바꾼 전해수를 적조 해역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물살을 일으켜 적조를 깨거나 산소 공급기를 가동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황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0만 톤이 넘는 이런 황토를 매년 뿌린다는 게 별로 효과적이 않은 방법에 이렇게 뿌려댄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냐. 그래서 그때부터 쭉 그 황토는 살포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쭉 권유를 해왔습니다. 황토를 두고 벌이는 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의 엇박자에 정작 속이 터지는 건 어민들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쪽빛 바다 위에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경남 통영에만 허가가 난 가두리 양식장이 모두 98개. 이 가운데 절반인 49개가 통영 산양 앞바다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바다에 밀집해서 양식을 한 탓에 적조 피해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거 여기 장군봉 일대부터 여기 풍화리 일대까지는 전체 여기 바다의 생물이라는 거는 전체 전부 다 죽고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적조가 먼 바다로 빠져나갈 수 없는 갇힌 바다에서 너무 많은 양식 어류를 키우다 보니 피해는 그만큼 더 컸습니다. 물론 이런 밀집 양식 허가를 내준 곳은 정부입니다. 적정량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라. 적정량을 너무 닦아져가지고 가행 생산이 돼가지고 수지 타산도 안 맞는 그런 분위기에서 또 이런 일이 생기거든. 실제 올해 경남 통영의 적조 피해 174억 원 가운데 산양 지역의 피해액이 167억 원으로 95%를 차지합니다. 적조 피해가 날 때마다 양식장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 역시 밀식 양식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어민들이나 이쪽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민들이나 이쪽에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어장 재배치라든지 외이설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이 덜 하거든요. 정부는 과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대규모 어선 감축 사업을 강력히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밀식 가두리 양식장 해결엔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최악의 적조 피해를 낸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민들이 올해 난생 처음 겪었다는 이번 적조 생물은 과연 무엇일까? 서울대 정혜진 교수를 찾았습니다. 정 교수는 세계 양대 적조 학술지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적조 권위자입니다. 정 교수는 이번에 피해를 준 적조 생물은 코클로디니움으로 우리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해성 적조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비커 2개 중 한쪽에 코클로디니움이 든 바닷물이 담겼습니다. 농도는 이번 적조 최고 농도의 10분의 1 수준. 흔한 양식 어류인 쥐치의 치어를 코클로디니움 바닷물에 넣었습니다. 넣자마자 괴로운 듯 튀어오르며 숨을 헐떡이는 쥐치. 실험 쥐치 8마리가 죽는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는 아가미로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호흡합니다. 그런데 코클로디니움이 있는 바닷물을 흡입한 물고기는 산소를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끈끈한 성질의 코클로디니움이 아가미에 달라붙어 호흡을 막기 때문입니다. 적조 생물은 지금까지 바다에 영양분이 많고 수온이 25도 안팎으로 높아졌을 때 급증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남부지방의 마른 장마로 육지에서 영양분이 적게 유입돼 적조 확산에 불리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코클로디니움의 경우엔
오히려 확산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설명합니다. 코클로디니움은 다른 생물을 잡아먹으며 확산되기 때문에 영양분이 없어도 급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적조 생물들의 많은 생물들이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으면서 포식할 수 있는 동물성이면서 식물성이라는 것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인 용어로는 혼합 영양성이라고 하는데요. 혼합 영양성이다 보니까 표층의 질소와 인이 없더라도 세균이나 이런 것을 잡아먹으면서도 분열을 해서 충분히 이제 적조를 일으킨다는 것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포식에 대한 거는 사실상 이제 만일 코클로디니움의 이 같은 특성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했다면 올여름 적조 확산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수년간 연구 부서를 폐지하고 적조 연구에 손을 넣은 결과는 결국 올해 최악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적조가 그렇게 심하게 수년간 안 났기 때문에 그 대응하는 시스템이 조금 체계적이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인력도 원래 그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적조 관련해 있는 인력도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선진화된 그러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 경매가 열렸습니다. 예년 같으면 추석을 앞두어 떠들썩할 텐데 올해는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자꾸 의심을 많이 해서 이제 아예 나오지도 않고 손님들이 적조 때문에도 안 나온다, 방사선 때문에 안 나오고 이리저리 이제 우리 여기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적조에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국내 수산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탓입니다. 얼어붙은 수산시장 경기는 어민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사상 최악의 적조 피해로 수많은 어민이 터전을 잃은 상황. 그나마 적조를 피한 어민들도 바닥을 치는 화로 가격에 원가마저 건지지 못하는 겁니다. 원하지 표시가 해놓았지만 정말 국산이 잘 먹었고 또 그게 정말 또 그게 물고기라는 게 한 곳에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끔찍한 건 사실입니다. 국내 화로 가격은 적조와 일본 방사능 오염 여파로 거래량과 가격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양이 적고 소비자들은 찾으시면은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데 일본 방사능 영향으로 인해서 아예 손님들이 안 나오시기 때문에 가격은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이번 적조로 어린 물고기가 많이 죽어버려 앞으로 2, 3년 동안 화로 출하 자체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적조로 인해서 고기가 죽으면 그걸 키우는 어민분들도 손해가 크시겠지만 그걸 물량을 갖다가 옮겨주는 유통상인들도 힘들 거고 저희처럼 받아서 파는 상인도 힘든 거죠. 전부 다 힘든 거죠. 사상 최악의 적조로 위기에 내몰린 어민들. 뜻하지 않게 닥친 일본발 수산물 공포.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짊어진 어민들의 어깨가 펴질 기미가 없습니다.
일본 시코쿠 지방 가가와현 앞바다. 세토나이카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바다 양식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히데토시 하토리 씨는 양식 본고장인 세토나이카이에서 2대째 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네 느낌이. 히데토시 씨는 10년 전 적조로 물고기 30만 마리가 폐사해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もう多分おそらくここで養殖はでき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こう死んだ浮いてきた魚を見た時はそういう気持ちになりました。 이때 일로 히데토시 씨는 매년 여름이면 적조 걱정이 앞섭니다. まあもうこう季節が来たらもう6月以降ですかね。6月から8月末まではやっぱりこう気をつけて魚の観察、あと餌をこうやるときにこう注意しながら、それと水の色、いろいろもう気にすることがたくさんあるので、そういうところはもう毎日。 세토나이카이는 1960년대와 70년대 적조가 심각해 엄청난 어업 피해를 겪었습니다. 오사카 지역에서 배출한 공업 폐수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질 개선에 나섰고 적조 발생이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세토나이카이를 달리는 선박. 가가와현에서 적조 관측을 위해 만든 고속정 야쿠리호입니다. 가가와현은 조금이라도 빨리 적조 상황을 파악해 전달하려고 고속정을 도입했습니다. 야쿠리호는 1년 내내 매주 가가와현 앞바다 7곳을 돌며 수질 상태와 적조 생물을 관측합니다. これは表層から底層まで植物プランクトンがほぼ同じぐらいの密度で存在しているっていうのが分かりますので、これが赤潮状態になるとこの値自体がもっと高いですし、それがある層でこう飛び出してるっていうんですか、ピークがあるのが分かります。 이렇게 꼼꼼한 관측으로 가가와현은 적조 발생 2-3주 전에 예보 발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적조 피해는 줄었지만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80년 거기가 생계약 공업지역 주변에 나타나던 적조가 청정지역인 규슈나 에이메 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その地域地域でそれに地域へ入る肥料分というか NP の量というのはどこから来るのか、そういう問題をまず解決して削減の方向が必要だろうし、その地域に合った養殖技術赤潮に対する技術、そういう方向での二手の研究がいるかと思います。 일본은 우리나라가 선택한 대규모 황토 살포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입니다. そういう対策取った場合、播磨灘に20万トンの船に5隻に粘土を積んで小さな船500隻で巻けば対策取れるなという話はあるんですけど、それだったらもう養殖しない方が経済にもいいし。 대신 일본은 보험으로 어민들에게 적조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적조 피해 보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いわゆる瀬戸内海の風栄養価、いわゆる工場排水等がたくさん排出されておりまして、その漁場の環境というのが非常に悪い状況になっとったわけです。その中で、漁民がその風栄養価を招いたわけでなしに、漁業者に責任を問うのはおかしいと。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피해 보상과는 별도로 지역별로 적조의 다양한 특성과 위험을 꾸준히 연구하는 중장기 연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조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줄인 것입니다. 어선을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임정택 씨. (4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남 통영 욕지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욕지도는 상대적으로 적조 피해가 적었던 곳으로 양식 어류가 살아남아 양식 어민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에 사장님 이걸 파실 겁니까? 흥정을 시도해 봅니다. 그거하고는 고개 틀리지. 살이 올랐는데 그거하고는 그거는 한참 미어야 되고 이거는 이에서 보다 막 그런 게 하나로 보여 지금. 아니 내 산 거 둔덕이 산 거는 예비해서 그렇지 기레기는 액수로 크거든요. 임 씨는 다시 한번 양식업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희망이 은이라도 잡고 있어야 될까 싶은데 어떻게든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두 번째 희망 미천을 마련해 양식장으로 돌아옵니다. 정막만 흐르던 양식장에 다시 물고기들이 펄떡이는 소리가 울립니다. 임 씨는 다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한번 실패했다고 그냥 그만둘 수도 없고 어차피 저도 지금까지 바다에서 살았는데 앞으로 또 바다에서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하다 보면 또 좋은 날도 있겠죠. 오랜만에 사료를 주는 임 씨의 팔놀림이 경쾌해 보입니다. 온 우리 삼면에 양식하시는 어민들이 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기를 안 캐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바다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민이 없는 바다가 과연 그것이 바다겠습니까? 바다가 다시 생명을 되찾고 있습니다. 일손을 놓았던 어민들도 바다의 품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적조주의보는 지난 5일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가을 적조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적조의 위험을 방치한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더 이상 그 피해를 어민들만의 몫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바다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